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신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세포 폐암, SLCC, 치료제죠. 러비넥테딘에 관한 두 편의 아주 깊이 있는 리뷰 논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함께 정말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치료가 정말 어려운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 같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러비넥테딘이라는 약물이 과연 그 요새를 공략할 어떤 숨겨진 비밀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아,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잠시만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소세포 폐암은 진단 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확장 병기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거든요. 네네. 1차 치료로 백금 기반 항암 화학 면역요법을 쓰면 초기 반응은 꽤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결국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치료가 정말 중요해지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러비넥테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약물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논문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세포독성 항암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러비넥테딘의 표적을 소세포 폐암의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표현이 이 약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핵심은 종양 유발 전사의 선택적 억제제라는 점인데요. 종양 유발 전사의 선택적 억제제. 네, 소세포 폐암 세포는 ASCL1이나 뉴로D1 같은 특정 전사인자의 활성에 거의 중독되어 있어요. 아, 전사 중독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전사 중독 애딕션 상태라고 부르죠. 마치 공장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유지되는 것처럼 이 전사인자들이 계속 유전자를 읽어내야만 암세포가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전자를 복사해야 하는 그 특성 자체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높은 전사 활성을 유지하려면 DNA가 계속 열린 구조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취약점이 되는 거죠. 아하, 러비넥테딘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작용 기전을 한 세 단계로 나눠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DNA 결합입니다. 해양 생물에서 유래한 합성물인데요. 이 러비넥테딘이 DNA의 작은 홈, 마이너 그루브에 그중에서도 CG 염기 서열이 풍부한 C피기 아일랜드라는 특정 부위에 아주 강력하게 공유 결합을 형성해요. 아, 그러니까 DNA 두 가닥을 거의 밧줄로 꽁꽁 묶어버려서 풀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 전사 차단이 일어납니다. 전사 차단. 네, 유전자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직원격인 RNA 중화효소 I가 DNA 위를 막 달려가다가 러비넥테딘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서 딱 멈춰서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멈춰선 RNA 중화효소 I는 곧바로 너는 이제 쓸모없다는 표식, 즉 유비퀴틴화가 붙어서 단백질 분해 공장 프로테아좀으로 끌려가서 분해되어 버립니다. 공장 직원까지 그냥 해고해버리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은 세 번째 단계, 핵심 유전자 표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유전자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중독되어 있는 바로 그 유전자들을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소세포 폐암이 의존하는 ASCL1, 뉴로D1, 그리고 MIC나 BCL2 같은 핵심 암 유전자들의 발현을 집중적으로 억제하게 돼요. 아, 암세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엔진이었던 전사 중독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암세포는 스스로 사멸, 즉 아포프토시스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암세포가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셈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네, 정말 역설적이죠. 러비넥티딘은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복구, NER이라는 DNA 복구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아, NR. 네,
암세포가 러비넥티딘 때문에 생긴 손상을 고치려고 이 NER 기계를 부르는데 이 복구 시도가 오히려 DNA 이중나선 절단이라는 더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특히 상동 제조와 복구 능력이 없는 세포는 이 손상을 전혀 고칠 수가 없어서 러비넥티딘에 270배 이상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논문을 보니까 이 약물이 단순히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 자체, 즉 종양 미세 환경의 판도를 바꾼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세포 폐암을 흔히 면역학적으로 차가운 종양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무슨 의미이고 러비넥티딘은 이걸 어떻게 바꾸나요? 면역학적으로 차갑다는 건 말 그대로 종양이 면역 체계의 감시를 피해서 꽁꽁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숨어 있다? 네. 암세포가 나는 공격 대상이라고 알리는 깃발, 즉 MHC1 분자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종양 안으로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잘 침투하지도 못하는 상태죠. 면역항암제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환경이겠네요. 그렇죠. 싸울 상대가 보이지도 않고 싸울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러비넥테딘이 이 꽁꽁 얼어붙은 환경을 뜨겁게 달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우선 종양의 내부 배신자나 이중 스파이 같은 녀석들을 제거해요. 내부 배신자요? 바로 종양 관련 대식세포 TAMS라는 건데요. 원래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인데 암세포에 포섭돼서 오히려 암의 성장을 돕고 다른 면역세포의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아, 러비넥테딘은 이 TAMS를 직접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아군으로 위장한 적군을 먼저 처리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러비넥테딘에 의해 죽는 암세포는 그냥 조용히 죽지 않아요. 네. 나 여기 위험에 처했어 하고 소리치는 비상신호, 즉 손상 연관 분자 패턴 DAMPS라는 걸 마구 방출합니다. 아, 그 DAMPS요? 네. 이 경보 신호가 주변에 잠자고 있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른바 면역원성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경보를 듣고 T세포 같은 진짜 아군 병력들이 몰려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DAMPS 신호가 면역 반응을 자극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CD8 플러스 T세포나 NK세포 같은 병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증식시켜요. 실제로 한 연도에서는 치료 전에 이렇게 증식하는 CD8 플러스 T세포 비율이 높았던 환자 그룹의 무진행 생존 기간 PFS가 4.7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환자 그룹은 2.1개월이었어요. 2배 이상 길게 나타난 거죠. 와, 이건 러비넥테딘의 면역 환경 개선 효과가 실제 임상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암세포를 직접 죽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를 처리하고 경보 시스템을 올려서 외부의 지원군까지 부르는 아주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약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면역과문 억제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임상 현장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아무리 기전이 좋아도 결국 임상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약을 언제, 어떤 환자에게 써야 하는가일 테니까요. 물론이죠. 두 논문 모두 백금 민감성 재발 환자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네, 백금 민감성 재발은 1차 백금 기반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보통 그 기간, 그러니까 무항암 화학요법 기간 CTFI가 90일 이상이면 민감성으로 봅니다. 아, 90일? 네, 이 기간이 길수록 후속 치료에 다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환자군에서 기존 표준 치료법들과 비교했을 때 러비넥테딘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옵션은 역시 백금 제투연데요. 네, 그렇죠. 직접 비교한 임상 연구는 없지만 각 연구의 데이터를 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논문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 CTFI 90일 이상인 환자에서 러비넥테딘은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MOS가 11.9개월, 객관적 반운줄 ORR는 45%를 보였어요. 11.9개월에 45%? 네. 반면에 백금 재투여 연구에서는 MOS가 한 7.5개월 정도였죠. 데이터상으로는 러비넥테딘이 확실히 우수해 보입니다만 이런 간접 비교는 항상 그 선택 편향, 셀렉션 바이어스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두 연구의 환자군 특성이 정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직접 비교가 아니라는 한계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안전성 프로파일이에요. 안전성. 네. 3등급 이상의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 발생률이 러비넥테딘은 6%인 반면 백금 제투여는 31%에 달했고요. 빈혈도 12%, 대 24%로 차이가 컸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즉, 효능뿐만 아니라 내약성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차 치료의 또 다른 표준 치료제인 토포테칸과는 어떤가요? 이 약과는 직접 비교 데이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환자군을 맞춰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러비넥테딘이 더 우수한 위험 혜택 비율을 보였죠. 위험 혜택 비율. 네, 객관적 반응률 ORR이 41%대 2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MOS도 10.2개월 대 7.6개월로 더 길었습니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관리하기 힘든 3등급 이상의 호중구 감소증이나 혈소판 감소증 같은 혈액학적 독성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전략적 관점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약물의 작용 기전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가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DNA 복구 기전, 그 NER이 활발한 세포는 백금 약물의 내성을 갖지만 러비넥테딘에는 민감해요. 반대로군요. 네, 반대로 NER이 망가진 세포는 백금에는 민감하죠. 즉, 2차 치료에서 러비넥테딘으로 백금의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3차 치료에서 다시 백금을 썼을 때 반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가설은 매우 흥미롭지만 그래도 후양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게 좀 이르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전향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가설 단계이고 전향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가 꽤 흥미롭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실제 후양적 분석에서요. 러비넥테딘 치료 후에 백금을 다시 투여받은 환자군의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이 15.9개월이었어요. 15.9개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군은 11.8개월보다 길게 나타났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러비넥테딘은 단순히 하나의 치료 옵션이 아니라 전체 치료 시퀀스의 판을 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침 두 번째 논문에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제 임상 사례들이 실려 있다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그 백금 재민감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네, 세 번째 사례가 바로 그 경우예요. CTFI가 4개월이었던 66세 여성 환자였는데 2차 치료로 러비넥테딘을 사용해서 10개월간 부분 반응을 얻었어요. 10개월이요? 네, 중요한 건 이 치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3차 치료에서 백금 재투여라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사용할 기회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치료 기간 동안 삶의 질도 아주 잘 유지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반응을 보인 환자 사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가 14개월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환자의 경우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CTFI가 6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은 환자였는데요. 러비넥테딘 치료로 14개월이 넘는 정말 장기적인 반응을 유지했어요. 14개월 이상? 네, 중간에 3등급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해서 용량을 한 단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는 계속 유지되면서 오랜 기간 임상적 이점을 누릴 수 있었죠. 이건 약물의 내약성이 뒷받침된다면 장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실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중엔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러비넥테딘의 내약성이 어떨지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네 번째 사례가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줘요. 79세 고령의 남성 환자였는데 이분은 16개월 동안 무려 22주기의 러비넥테딘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병면 상태를 유지했어요.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했고요. 고령 환자인데도요? 네, 실제 65세 이상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3등급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이 러비넥테딘은 69%인 반면 토포테칸이나 CAB 같은 기존 요법은 94%에 달했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고령 환자에게 더 안전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첫 번째 사례였던 64세 남성 환자도 10개월간 반응을 유지하는 동안 2등급 피로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고요. 종합해보면 데이터와 실제 임상 사례 모두 러비넥테딘이 백금 민감성 재발 소세포 폐암 2차 치료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특히 고령 환자에게 유리한 내약성을 갖춘 치료법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금 재민감화라는 그 전략적 가치를 통해 전체 치료 여정을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는 러비넥테딘이 직접적인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유리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백금 재민감화 가능성을 통해 전체 치료 과정을 연장할 잠재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치료 옵션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 논문들에서도 지적하는 한계점들이 있죠. 가령 러비넥테딘의 혜택을 최대로 볼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바이오마커가 아직 없다는 점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어떤 환자에게 이 약이 비밀 통로가 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임상시험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눴던 면역 환경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펜브롤리주맙이나 아테졸리주맙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영 임상 또는 DNA 손상 복구 억제제와의 병영 임상 결과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러비넥테틴이라는 약물을 통해 소세포 폐암이라는 요새의 숨겨진 균열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전사 중독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면역 환경을 뜨겁게 달구는 역할, 그리고 다음 전투를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하는 능력까지요.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상상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첫 번째 논문이 러비넥테딘보다 더 정밀한 미래의 약물에 대한 상상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아, 현재 러비넥테딘이 여러 유전자에 존재하는 발전소, 즉 CPG 아일랜드들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만약 미래의 약물이 ASCL1이나 뉴로D1 같은 특정 암 유전자를 켜는 중앙사령부, 즉 이넨서만을 정밀 타격하는 스텔스 폭격기처럼 작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훨씬 더 타겟팅이 정교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전사 중독 상태를 훨씬 더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분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